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난은 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행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도 좋았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였으며 항상 늙으신 어머님을 최우선으로 봉양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부부는 그날따라 영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먹을 끼니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영끼니가 적구려. 저 오늘 밥은 어머니만 잡수시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는 먹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이에요. 효성이 극심한 착한 부인의 말에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어찌 당신은 그리 마음씨가 좋습니까? 당신도 몹시 시장할 터인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지요.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도 끼니는 양껏 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소 부인. 내가 어찌 당신과 같은 선녀 같은 여자를 내 색시로 두었을까. 천지신명께 감사하오. 아니에요. 저도 당신 때문에 늘 사는 재미가 좋습니다. 개의치 마시지요. 뭘 가진 것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하지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은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좋습니다. 고맙소 부인. 그러면 오늘은 어머니만 드시게 하죠. 그렇게 그들은 그날 이후에 끼니가 적으면 밥을 어머니에게만 드리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은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거나 사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늙으신 어머니가 이 손주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기껏 어머니 드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구해 오거나 조리하여 내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손주를 먹게 내주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에게 꾸중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못써 할머니 잡수시게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어머님 애는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잡수세요. 그렇게 부부가 늙으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늙은 어머니가 잡수시는 것보다 손자에게 먹이시는 것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부가 열심히 음식을 해다 가져와도 늙으신 어머니는 점차 말라갔고 몸도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부부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효성을 다하려고 해도 효성이 되지 않겠소? 어머님이 무얼 잘 잡수실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드시지 않소. 그러게 말해요. 귀엽다고 손주만 주시니. 이러다가는 어머님이 만난 음식은 결국 제대로 얻어잡수지를 못하겠소?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이 잠시 하늘을 한번 보고 한숨을 쉬고는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고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아들 내다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어머님은 단 한 분이세요. 하지만 아이는 또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부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는. 결국 부부는 논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다 버리기로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밤이 어둑해지자 아들을 데리고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괭이를 들고 남편이 앞장을 서서 가니까 부인은 아들을 업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 등에 엎여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에다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막상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내버리자고 하였으나 차마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쌀아 먹는 산속에다 놓고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효성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사랑도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실 할머니를 위해서 아가야 용서해다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면서 남편은 계속 괭이질을 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괭이질을 하니까 땅에 구덩이가 깊숙이 파졌습니다. 달빛 비치는 산속은 고요하고 다만 괭이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올 뿐이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웅덩이 흙을 파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얕은 것 같아서 남편은 또 한 번 웅덩이 밑을 파내려고 괭이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댕그렁하는 소리가 나며 무엇인지 괭이 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지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괭이로 슬슬 그곳을 긁어보았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파내보니까 그것은 새로 된 웅장하게 생긴 종이었습니다. 아니 종이 아닌가 어찌 이런 것이. 남편을 시험 삼아 그 종을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 종소리는 참으로 쟁쟁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산의 정막을 깨뜨리며 그 소리는 언제까지고 은은히 울려 퍼져서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부부의 마음에는 이상한 힘이 샘솟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 종소리를 대신하여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부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상도스럽소. 어찌 이런 곳에 종이 있단 말이오. 이것은 필경 부처님이 우리 아들놈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종을 주신 것이오. 부인도 신기한 눈으로 그 종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봅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명 우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 사정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서방님 이 뜻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요즘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두갑절, 세갑절 효도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더욱 잘 키우지요. 그럽시다. 나도 더 열심히 할 것이오. 당신에게 더 훌륭한 남편 이 아이에게도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맛난 음식을 매일 대접할 것이오. 우리가 여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소. 산목숨에 거미줄 치지는 않을 터인데 그냥 아이만 버리려 한 것이 죄스럽소. 그렇게 부부는 종소리를 들으며 서로 눈물을 흘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버리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발견한 종을 추막 끝에 매달아 놓고 아침마다 부처님께 빌기 전에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이 종을 쳤습니다. 그 쟁쟁하고 은은하게 들리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날이 밝는 아침 바람을 타고 멀리 임금님 계신 대궐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때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임금님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종소리인가 너무도 아름답구나. 내 살아생전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도다. 누구든지 가서 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며 누구의 종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임금님이 보낸 신하가 종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이 가난한 부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임금님께서는 무슨 종인지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보아하니 보통 종이 아닌 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어. 찾아온 신하의 물음에 남편이 이 돌종을 파내기까지의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몹시 감동하고 다시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자신이 들은 사연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뭐라 그런 사연이 있었단 말인가? 어찌 그리 효심이 지극하고 선량한 부부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단한 효심이로고 그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그와 같은 훌륭한 종을 내리신 게로구나.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지금 어이를 그 부부의 집에 보내서 어머니를 돌보고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모두 보내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끼니 걱정 없도록 곳간을 가득 채워주어라. 그리고 부부의 아이를 좋은 선생을 붙여서 가르치거라. 부모를 닮았다면 필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이다. 임금은 그 사연에 크게 감동해서 이들 부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큰 상을 받은 부부는 연이어 생기는 좋은 일에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더욱더 늙으신 어머님께 효성을 다하며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어머니는 100살이 넘게 건강하게 살았으며 아이 또한 궁에 들어가 임금님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부부의 집은 절이 되었는데 그 절의 이름을 홍교사라고 불리고 지금도 경상도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서당에 칠복이라는 부잣집 아들과 석삼이라는 가난한 집 아들이 함께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성질이 후엽하여 벗사귀기를 즐기었고 친구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석삼이는 성품이 단정하고 침착하며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칠복이와 석삼이는 극친한 사이로 잠시라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오순도순 재미나게 글을 배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석삼이는 수심에 찬 얼굴로 칠복이에게 나는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겠네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하는 석삼이의 말에 칠복이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인가 가다니 왜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제 고향에서 소식을 들으니 부친께서 위독하여 병원에 계신다고 하네. 그러니 무슨 돈으로 공부를 하겠나. 내가 돌아가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자식된 도리인가 보네. 석삼이의 사정을 듣고 난 칠복이는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석삼아, 너와 같은 재주의 공부를 그만두다니. 안 되네. 절대 가서는 안 되네. 내가 우리 부모에게 졸라 자네를 공부시키도록 하겠으니 걱정 말게. 칠복이는 그 길로 10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집으로 달려가 석삼이의 처지와 친분관계를 설명하고 그를 공부시켜달라고 부모님께 졸랐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선 가난구제는 나라에서도 되기 어렵다는데 소견머리 없는 소리는 작작하고 돌아가서 내 공부나 잘해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으며 떼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석삼이는 나와 절친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석삼이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석삼이가 가는 날이면 저도 공부를 그만두고 돌아오겠습니다. 칠복이는 외동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응석바디로 자랐으며 무슨 일이나 제고집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였습니다. 아들의 성미를 잘 아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승낙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석삼이는 칠복이네 집에서 주는 쌀과 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와 석삼이는 전보다 더욱 친해져 형제간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몇 년이 지나 그들이 9년 공부를 마치고 10년째 접어드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삼이의 집에서는 연로한 부친이 병고하였다는 비보가 전해왔습니다. 석삼이는 하는 수 없이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였습니다. 석삼이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니 칠복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석삼이는 심리밖까지 마중 나온 칠복이의 손목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칠복아, 나는 몇 해 동안 자네의 신세로 글을 읽었네.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자네의 은혜를 잊지 않겠네. 꼭 나중에 다시 만나세. 석삼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으며 늙으신 홀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이듬해 봄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석삼이는 9년 공부를 하였기에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워낙 재주가 뛰어나다 보니 한 해 농사를 지었어도 전에 배운 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글귀를 받아든 석삼이는 뛰어난 풍어를 지어 시험관에게 올렸는데 단번에 급제하여 진사벼슬에 올랐습니다. 마침 석삼이가 사는 고을의 원에 자리가 비는지라 석삼이는 어명을 받고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석삼이와 작별한 후 자연히 적막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붙지 않아 글 공부가 도무지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공부를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낙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칠복이는 아예 글 공부는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금전을 물쓰듯 써가며 팔도강산 방방곡곡으로 명승지를 유람하며
두루 돌아다니던 끝에 한량패와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술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어울려 다니며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사는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음하게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외동자식을 애지중지 길러 공부까지 시켰으나 가문을 빛내고 이름을 날리기는커녕 무서운 술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아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부모들은 혹시 장가나 드리면 좀 나아질까 하여 인근에서 용모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교수에게 장가까지 드렸으나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하였습니다. 큰 강물도 쓰면 줄어든다는데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 제 아무리 많다 해도 벌어들이지 않고 물쓰듯 퍼내기만 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의 부모들은 상심 끝에 화병이 나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변하질 않았습니다. 한다 하는 부잣집 자식이 돈을 마구 쓰며 먹고 보니 사방 백리 안에 사는 한량치고 칠복이를 모르는 한량이 없고 이목구비 바로 박힌 기생치고 칠복이 돈 안 먹는 기생이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 마침내는 밑바닥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고 보니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한두 번은 꽁수를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차수가 잦다 보니 친구들도 피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칠복이가 간밤에 과음한 탓으로 늦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 해는 중천에 떴는데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어째서 아침상을 차리지 않소? 안방에 누웠던 아내가 부스스 일어나며 서글픈 목소리도 대답하였습니다. 아침밥을 지을 쌀이 없어요. 뭐라고? 쌀이 없다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나가서 구해올 테니 잠깐 기다리시오. 칠복이는 아내에게 큼직한 자루를 하나 달라고 하여 팔에 다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느 친구를 찾아갈까 한참 생각하다가 근처에 사는 돌쇠를 찾았습니다. 여보게 친구, 집에 있나? 거긴 누구요? 아이고, 이 사람 칠복이 아닌가? 어서 오게. 칠복의 친구 돌쇠는 또 어디 술자리가 생겼나 하며 버선발로 달려나오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보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아니 들어갈 겨를도 없네. 당장 소태 안 칠 쌀이 없어서 찾아왔으니 돈 좀 빌려주게. 술자리나 생겼나 하여 반갑게 달려나왔는데 쌀을 꿇어왔다는 소리를 듣자 돌쇠는 무릎을 탁 치며 앞불싸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겠는걸. 자네가 한 발짝 늦었네 그려. 어제 창고에 있는 쌀을 싹싹 긁어서 다른 사람에 주었네. 이걸 어쩐다 하며 딱한 표정으로 듣기 좋게 말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혀 꼬부라진 소리를 2번 다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빈자루를 둘러매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서방님이 쌀 빌려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아내는 칠복이를 보자마자 쫓아나오며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빈자루를 뒷마루에 집어 던지며 한 발짝 늦었다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궁리해 보더니 하는 수 없이 장롱문을 열고 무명배를 찾아내어 장터에 가지고 나가 쌀 2어대로 바꾸어 왔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에야 아침 삼아 저녁 삼아 제 얼굴이 비쳐 보이는 멀건 죽물로 한 끼 때우고 그날 하루를 보내는데 저녁에 누워서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없으니 친구도 소용이 없구나. 내 어이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단 말이냐. 오늘 찾아간 친구는 그래도 평소에 나와 제일 친하다고 하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몰라주니 이제 어느 친구를 찾아간단 말인가. 밤새 궁리하던 칠복이는 문득 그 옛날 어린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석삼이가 지금 어느 고을에서 원님으로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그리로 찾아가 봐야겠다. 그때 석삼이가 내 신세도 많이 졌으니 설마 괄시는 안 하겠지. 칠복이는 이제는 됐다는 생각으로 슬그머니 기뻐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복이는 일찌감치 일어나 큰 자루를 어깨에 다 걸치고 아내에게 내 오늘 소년 시절의 친구를 찾아가니 며칠만 기다려줘 하고 당부한 다음 길을 나섰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며 사흘 만에 300리 길을 걸어 이별한 지 10년 남짓 되는 석삼이가 있는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석삼이는 도는 소문과 마찬가지로 원지를 하는데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높은 담장 대문이 으리으리한데 노비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니 대단히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며 칠복이는 통인을 찾아 사또에게 어릴 때 함께 글을 배우던 칠복이가 왔다고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통인이란 조선시대 사또의 잔심부름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윽고 통인이 나오더니 칠복님 들어오시랍니다 하고 길에 소리쳤습니다. 통인을 따라 들어가니 과연 석삼이가 사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반갑게 사또 앞에 나서며 사또님 칠복이가 찾아왔소이다 하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또는 칠복이를 아는 척도 아니하고 손으로 한쪽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고는 공문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만 선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구나. 소년 시절에 이만저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게다가 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 오늘 내가 거지로 되고 저는 벼슬을 하니 옛적마저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석삼이는 얼굴에 반가운 빛이라곤 일절 하나 없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얼굴 낯이 화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왔으니 하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석삼이는 여전히 눈을 아래로 뜨고 공무만 보고 있었고 칠복이는 어색하게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통인이 들어오더니 사또님 점심상 차렸습니다 하고 전하였습니다. 석삼이는 그제야 공문을 치우고 칠복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을 본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고을의 원이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앞인데 밥상이 통말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는 속으로 나를 이렇게 괄세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설움이 북받쳤지만 석삼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 들었습니다. 혹시 점심상을 물리고 나면 이야기라도 하겠지 했는데 점심상이 나간 후에도 쓰다달다 말 한마디 없이 공문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석삼이가 뭘 하러 왔는가 한마디만 물어도 찾아온 사정을 말하겠는데 아무런 말도 없으니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몹시 기다릴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겠소이다. 칠복이가 이렇게 불쑥 말하니 석삼이는 하인더러 엽전 성냥을 내어주라고 분부하고는 공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인이 내어주는 엽전 성냥을 전대에 넣어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세상에는 친구도 소용없고 그저 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내가 왜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던가 하는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한낮때가 되어 앞을 바라보니 주막집이 있었습니다. 주막을 보니 술 생각은 나는데 주머니 속에는 돈이 성냥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은 가지고 가서 쌀을 사야 며칠간 연명을 하겠는데 술은 먹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던 끝에 한 냥은 술 싸먹고 두 냥은 남겨 가지고 가서 쌀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주인더러 한 냥어치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술판에서 놀던 한량이라 한 냥어치 술 고기를 먹고 나니 먹은둥만둥하였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하니 좀처럼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던 끝에 한 냥어치 더 먹고 한 냥만 남겨가지고 가서 쌀을 사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술과 안주를 한 냥 어치 더 청해서 먹었는데도 여전히 기별이 없었습니다. 에라, 이 돈이 안 생겼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술이라도 먹은 듯이 먹고 가자. 이렇게 되어 나머지 한 냥을 마저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좀 섭섭하였습니다. 이때 주모가 곁으로 다가오더니 손님 술이 모자라는 것 같소하며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안 받을 테니 거저 잡수시오 하며 술을 계속 권하였습니다. 주모가 곁에서 술까지 부어주니 당기는 대로 자꾸 마셨습니다. 칠복이는 어느덧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날이 저물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을 나서니 찬바람에 술기운이 확 피어오르고 전신이 풀리며 노그라지듯 하였습니다. 얼마쯤 비틀거리며 가다가 보니 길 옆에 큰 정자나무가 섰고
나무 그늘 밑에 널찍한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좀 쉬었다 가려고 도리에 앉았습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앉고 보니 정신이 깜빡 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와서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진 칠복이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정신이 들어 눈을 뜬 칠복이는 자기가 어떤 화려한 방 안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향기로운 촛불 아래 산수 풍경화가 병풍에 걸렸는데 곁에는 보름달 같이 환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칠복이는 몸을 움직이고는 물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제가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나으리,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네, 당연 생각이 납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주무시다가 개천에 굴러 떨어진 일은 생각나오십니까? 그런 일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으리는 인간 세상을 떠나신 몸이옵니다. 이곳은 용궁인데 나으리는 이곳으로 오신 지는 이미 1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방은 어떤 방입니까? 이 방은 나으리의 옛 친구이신 사또님이 계셨던 처소입니다. 지금은 용왕으로 계위하셔서 용상의 좌위에 싸웁니다. 칠복이는 무아지경에 빠져 아연실색해하며 물을 청하였습니다. 여인은 선녀 같은 몸매로 맵시 있게 가더니 물 한 그릇을 떠오는데 물 그릇은 금빛이 찬란하였습니다. 물을 마신 후 소변 보려고 밖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가로막으며 못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못 나간다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곳은 수국이 없기에 문 밖은 온통 물천지옵니다 하며 유강을 대령하였습니다. 칠복이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용왕은 신하들을 파견하여 칠복이를 부르러 왔습니다. 칠복이는 신하들의 인도를 받아 대궐에 이르렀습니다. 대왕마마, 칠복이 대령했나이다 하니 용왕은 그대 머리 들어 짐을 바라볼지어다 하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들고 한참 보니 어릴 때 함께 글을 배우던 석삼이와 비슷한 모습이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왕은 그대에게 시중을 들던 궁녀는 바로 나의 여동생이니 내가 특별히 그대에게 맡겼으니 잘 꺼내를 지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공손히 절하고 용왕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약 보름 동안 용왕이 보내준 궁녀의 정성스런 시중을 받으며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16세 되는 날 저녁에 궁녀가 주안상을 차려왔는데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향기로운 술과 고기 해물이 없는 것 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궁녀는 칠복이에게 술을 부어주고 검은고를 타며 권주가를 부르는데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는 듯한 노래소리가 귓맛을 버쩍 돋구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김에 술을 연신 마시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찬 기운이 온몸에 끼쳐 잠을 깨고 보니 하늘의 별이 총총하였습니다. 진수성찬과 아리따운 궁녀는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차디찬 도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앉은 칠복이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생시인가 꿈인가 한참 어리둥절하여 앉아있을 적에 난데없는 백발노인이 마주 걸어왔습니다. 노인장, 이 고을원님이 석삼이라 분이온데 그분을 아십니까? 알다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년 시절일 적에 그분이 이 고글에서 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을 뜨시어 용왕국으로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원님의 산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다 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저를 그리로 좀 인도하여 주세요. 노인의 뒤를 따라 어떤 산 언덕에 이르러 보니 아름드리 노송나무들이 꽉 우거진 가운데 잔디에 덮인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동쪽 하늘에서 달이 솟아오르는데 달빛에 보니 과연 석삼이의 산소였습니다. 과연 10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 분명하다. 아내와 자식들도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 당연하다. 조상의 은덕으로 금이옥신하던 그 옛날 젊은 시절에 공부도 성사하지 못하고 주색 잡기에 빠져 그 많던 가산을 모조리 탕진해버리고 100년 세월을 흘러버렸으니 그동안 처자들도 다 죽어버렸을 것이다. 혹 후손이 있다 쳐도 그들이 나를 어찌 알아보랴. 고향 사람들도 다 낯선 사람들일 거고 남은 것이라곤 이 빈 자루 하나밖에 없으니 무슨 낯으로 고향에 가며 고향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차라리 팔도강산이나 유람하고 한생을 마쳐야지. 칠복이는 정처 없는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명승고적을 찾아다니며 유람을 하던 칠복이는 반년 만에 우연히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마을 어귀에 이르러 보니 동네는 100년과 다름이 없는데 동네 한복판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렇게 있고 동네 사람들이 한창 기와를 얹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그 앞을 지나가려는데 일하던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저 사람이 칠복이 아닌가.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100년 전에 집을 떠난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가 하며 지붕을 올려다보니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1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째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까. 한창 어리벙벙해서 서 있는데 마당에서 일하던 한 친구가 다가오며 자네는 어디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 우리가 짓는 이 집은 바로 자네 집일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돈 한 푼 얻지 못하고 성냥밖에 안 되는 노잣돈마저 탈탈 털어서 술을 먹어버렸는데 돈은 무슨 놈의 뚱딴지 같은 돈을 내가 벌었단 말인가. 한참 이렇게 멍해 있는데 집안에서 아내가 나오다가 지렁이 같은 차림을 하고 섰는 칠복이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얼싸안고 기별도 없이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시는가 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하도 꿈 같은 일이라 칠복이는 한참이나 멍해 있다가 아내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칠복이가 석삼이를 찾아 나선 후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에 난데없는 돈다발이 문 앞에 있었고 숱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고친다. 양식을 사온다. 논밭을 사들인다. 마소를 사들인다 하고 야단 법석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이렇게 기와집까지 덩실하게 지어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제야 번쩍 깨닫고 보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모두 석삼이가 묘하게 꾸며서 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칠복이는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말을 타고 석삼이를 찾아갔습니다. 석삼이 있는 곳에 당도하니 1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석삼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반갑게 마중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친구를 속여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도 감쪽같이 날 속인단 말인가. 칠복이가 성을 발끝내어 달려드니 석삼이는 웃는 낯으로 자리를 권하며 사과하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속인 것은 그게 잘못되었네. 하지만 그때 자네에게 돈을 직접 주어서 보내면 자네가 그 돈으로 술을 다 사먹어 버릴까 염려되었네. 그래서 자네를 속였으니 과히 노여워 말게. 내가 어찌 자네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잠시인들 잊어버리겠는가. 세상에는 친구가 많지만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나서는 진정한 친구는 드문 법이네. 이 말을 듣는 칠복이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 하였습니다. 석삼아, 나는 이제 사람을 사귀는 진정한 도리를 깊이 깨달았네. 정말 고맙네 친구야. 뒤이어 술상이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둘은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며 밤새도록 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진심을 다해 아껴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친구를 떠올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이야기는 하늘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 옆에 돌쇠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머슴을 하다가 나이가 들자 그 집에서 나와 그간 모아둔 돈으로 호숫가에 집을 짓고 조그만 배를 사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이 돌쇠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집에 와서는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다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서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몹시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호숫가라 자주 안개가 끼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자욱한 안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한 치의 앞도 못 볼 정도인 것입니다. 아이고, 안개가 무척 심하구만. 이러면 방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네.
돌쇠는 변소에서 나와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당에 웬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척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당신은 누구시오? 사람이요? 귀신이요? 왜 이 밤에 남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오? 돌쇠가 깜짝 놀라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여인은 돌쇠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사정은 딱하지만 여기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니 재워줄 수가 없소. 미안하지만 저기 호수 반대편으로 가보시오. 그곳에 민가가 아주 많소. 그곳에 가면 좋은 집들이 많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게요. 돌쇠는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였습니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방도 하나여서 함께 자야 합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정말 안 됩니다. 제발요. 날이 너무 어두워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으니 딱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호수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다가 무슨 변고라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아궁이 옆에서 잘 테니 부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돌쇠도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만 넘기고 가도록 하시오. 딱 하룻밤입니다. 그렇게 돌쇠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 말대고 안개가 자욱한 이 밤에 호수 반대편으로 간다면 호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하룻밤만 묵고 가겠다던 이 여인은 집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돌쇠가 몹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돌쇠가 일을 나가 있는 사이에 집안일도 해놓고 밥도 맛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쇠도 어느새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쇠도 굳이 이 여인에게 나가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정이 들어버렸고 어느새 연모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곧 혼인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인이 자신의 각시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미모 또한 출중하고 집안일도 어떤 아낙네보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돌쇠가 잠든 야심한 시간에 집을 나와 호숫가로 가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냥 산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것은 여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부인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게야. 날이 좋거나 춥거나 하여도 어찌 저리 물에 젖어서 올까? 이번에는 부인을 몰래 따라 나서야겠다. 어느 날 부인이 돌쇠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돌쇠는 부인의 인기척이 없자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호숫가에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돌쇠는 다시 들어와 자는 척하며 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밤에 부인이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이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인을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인이 호수로 주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부인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쇠는 부인에게 들키지 않게 집으로 급히 가서 아무 일 없단 듯이 자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부인에 대해서 그동안 몹시 궁금했던 것들을 돌쇠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그러고 보니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리고 어제는 이 추운 날 호수로 들어간 것이오. 또 어찌 그리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소? 나에게 말해주면 안 되겠소? 돌쇠가 부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진지하게 물으니 부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호수에 살고 있던 이묵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승천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조만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돌쇠는 깜짝 놀라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가버리겠다니요. 날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가야만 합니다. 지금 안 가면 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인은 그렇게 말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려는 듯하였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서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아니,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몇 년인데 이렇게 나를 버리고 혼자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혼자 산단 말이오? 당신이 사람이 아니어도 좋소.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돌쇠가 간곡히 울며 불며 이 부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손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물로 돌쇠의 집은 순식간에 온통 물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부인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나마 물에 잠기지 않은 곳에서 서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무기야, 내가 하늘에 오를 때를 놓쳤으니 더 이상은 하늘에 오르게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인간들과 함께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 내 너를 이제 돌로 만들 것이니라.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돌쇠는 벼락을 보고 부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 돌쇠와 부인은 함께 벼락을 맞고 갑자기 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된 부부가 강원도 삼척 어딘가에서 아직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아끼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몸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머리도 총명하고 품성도 아주 선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청년이지만 단 하나 재물복이 없어서 그의 집안은 해마다 갈수록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외모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시절에는 머슴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돈 있는 양반이 최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남의 집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는데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돌쇠만 보면 속으로 좋아라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기 돌쇠 지나간다. 아이고, 아니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늠름하게 생겼는가. 얼굴도 저렇게 늠름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마을 으뜸이고 성품 또한 얼마나 선한지. 그렇게 처녀들은 돌쇠만 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놓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쇠와 혼인을 하라고 부추기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돌쇠한테 혼인하자고 해보지. 안 돼, 돌쇠의 집안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잖아. 거기다가 늙으신 노모도 계신다던데 하고 쑥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늘 외롭게 노모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돌쇠가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무릉덩이에 알몸으로 빠진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저렇게 물에 빠진 거지? 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지? 이를 어쩐다 구해는 줘야겠는데 이거 큰일이구나. 알몸의 처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그대로 두면 처녀가 죽을 것만 같아서 처녀를 구해주기 위해 무릉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강에서 건져 올린 후 돌쇠는 자신의 웃옷을 빨리 벗어서 처녀의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돌쇠의 덕택에 살아났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녀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처녀에게 어쩌다 물에 빠지게 되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어디 사는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나 저희 집에 가서 옷을 빌려 입고 가십시오. 저희 집에는 제 어머니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처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그럼 잠시만 여기에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곧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혼자 집으로 가서 어머니 이저고리와 치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건네며 옷이 남노하지만 우선 이것이라도 입고 가십시오. 처녀는 돌쇠가 건네주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라고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는 옷을 다 입고서야 부끄러움이 좀 가셨는지 자신의 사연을 돌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19살로 이름은 꽃분이었습니다. 건너 마을에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산에 나무를 캐러 나왔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목욕을 하려고 강물에 옷을 벗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에 벗어 놓은 옷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온니 깊은 물웅덩이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다행히 돌쇠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그런 사연을 말하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도 늠름하게 생긴 분이 있을까? 내 혼인을 한다면 이런 서방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더군다나 성품도 좋으시니 이분을 내 서방님하고 싶다. 그런데 그만 꽃분이는 돌쇠에게 넋이 나간 바람에 마지막 말을 실수로 입 밖으로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분을 내 서방님 하고 싶다. 내가 찾던 서방님이야. 그 말을 들은 돌쇠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이 또한 부끄러워서 얼굴이 잔뜩 빨개졌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꽃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몰랐지만 미모가 아주 빼어난 것입니다. 아주 어여쁘구나. 말하는 것도 격식이 있어. 또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산다니 효성도 깊은 것 같아. 나도 이런 낭자와 혼인했으면 좋겠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용기를 내어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낭자가 방금 하신 말이 진심이시라면 저와 다시 이 강가에서 만나지 않으시렵니까? 꽃분이는 돌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그날부터 이따금씩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강가에서 만나 연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둘은 서로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얼마 안 있어서 혼인을 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돌쇠의 혼인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처자들은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혼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까지 돈 없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을 아깝다. 마을 처녀들은 돌쇠의 신부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부러워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돌쇠의 마을 처녀들은 꽃분이의 아름다운 외모와 고운 성품에 다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꽃분이의 마을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꽃분이는 마을에서도 총각들이 늘 혼인을 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신부감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마을 남자와 혼인을 한다. 하니 꽃분이네 마을 총각들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꽃분이를 데려가냐고 씩씩대며 돌쇠의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따지듯이 찾아온 꽃분이 마을 총각들은 돌쇠의 늠름한 풍채와 착한 성심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혼례를 하게 되었고 기다리던 혼례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부터 온 나라에 웬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비는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례를 치러야 하기에 꽃분이의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위해 혼례복을 입은 돌쇠와 일행들이 강가로 나와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서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꽃분이도 혼례 준비를 마치고 돌쇠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비에 돌쇠가 강을 건너오지 못하니 꽃분이는 집 앞마당에 나아가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강가에 사모관대를 한 돌쇠가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와 끝분이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결국 신랑과 신부 측 일행들은 혼례를 못할 것이라 여기고 다음날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으니 다시 돌쇠와 일행이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강을 건너려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결국 또 강을 건널 수 없으니 모두들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음날 또 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강을 건너려니 맑았던 하늘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연거푸 같은 일이 발생하니 양쪽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강을 건너려고만 하면 비가 오니 무슨 조화인가. 아무래도 옥황상제께서 저들의 혼인을 막으려는 모양일세.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러게 아무래도 이 혼인은 힘들겠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당들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혼례는 올려서는 안 되네. 만일 계속 이렇게 혼례를 올리려 한다면 강물이 다 불어나서 이 마을을 덮칠 것이야.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관두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꽃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강을 건널 것이요.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혼례를 치를 겁니다. 하늘도 비도 날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돌쇠는 그렇게 강 앞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꽃분이도 강가로 나와서 그런 돌쇠가 강을 건너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강을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이튿날도 다음 날도 계속 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비가 그치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일주일이 넘도록 내렸습니다. 돌쇠와 꽃분이의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에게 그만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댔습니다. 안 그러면 무당 말대로 마을이 온통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둘만 포기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강 건너를 바라보며 비를 맞고 있던 두 사람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이 두 사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돌쇠와 꽃분이가 있는 강가 근처에만 구름이 걷히더니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마을에서 멀찌감치 돌쇠와 꽃분이가 있는 곳에만 날이 밝고 비가 멈추니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옥황상제께서 둘의 연정에 감동을 했나 보네. 그래서 저곳에 비를 멈춰주셨나 보네. 아이고 신기한 일이구만. 아니 여기는 이렇게 비가 잔뜩 오는데 어찌 바로 앞에는 해가 쨍쨍하단 말인가. 아니 드디어 둘의 혼례를 하늘이 허락을 하신 게로구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돌쇠와 꽃분이에게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돌쇠와 꽃분이는 갑자기 자신들을 비춰오는 햇살 덕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멈춘 덕에 돌쇠와 일행들은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을 건너오실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잘 됐습니다. 제 마음과 서방님의 마음이 하늘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을 들었다면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소. 우리가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했다면 우리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고 혼자 쓸쓸히 늙어갔을게요. 자 어서 혼례를 올리러 갑시다. 우리들의 지극한 마음이 하늘이 알아주신 것 같소. 둘은 드디어 하늘의 허락을 받은 아주 축복받은 신랑 신부가 된 것입니다. 돌쇠와 꽃분이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꽃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비가 오랫동안 오면 금실 좋은 부부가 강을 건너게 하여 비를 그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혼인을 안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부부들도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